저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바이오 지원팀 정홍창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어플리케이션 오브 라이십 마이크로스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현미경들 중에 오늘 설명드릴 거는 라이시 플루센스 마이크로스콥이고요. 이게 원래 공식 명칭은 셀렉티드 플레인 일루미네이션 마이크로스콥이라고 해서 스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최근엔 두 개를 그냥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좀 명기가 다르더라도 같은 제품 장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시 현미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동영상을 하나 보셔야 되는데, 이게 2005년, 4년, 5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형광현미경은 한쪽 단면만 계속 볼 수 있었거든요. 이 단면을 이제 3차원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샘플을 볼 수 있는 이런 게 획기적인 현미경이 나와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미경이 그럼 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이제 현미경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다이나, 엄청 빠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이나믹 프로세스가 3D 상태에서 빨리 찍혀야 되고, 그다음에 형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약한 형광을 감도 좋은 걸로 디텍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샘플의 데미지가 거의 적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레이저나 이런 그 형광 광원을 쓰게 되면은 빛이 일단 스캐터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광 분자들은 그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몇 개 안 되지만 쉽게 블리칭이나 포토 데미지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상도의 시간별로 이런 영상을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현미경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현미경은 아래 보시다시피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샘플을 놓고 커버를 덮고 거기에 이제 렌즈를 가까이 대어서 여기 보시면 아까 100배 렌즈 같은 경우는 거의 워킹 디스턴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영역이 100 마이크로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빛이 너무 집중화되다 보니까 이 포토 데미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는 감도 좋고 그 반복되는 거지만 포토 데미지가 적고 빨리 찍고 그다음 멀티뷰를 볼 수 있는 이런 현미경들이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라이시 기본 현미경은 생각보다 오래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카메라가 QE가 95%까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또 스피닝 디스크가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피닝 디스크도 1884년에 만들어졌고 라이싯의 전신은 지덴도프가 1903년도에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925년에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라이싯은 실질적인 라이싯은 아니고 다크필드를 이용해서 플루이드를 보는 이런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이 돼서 이제 플루이드 다이나믹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아까 이제 또 드로스필라 이제 엠브리오가 계속 발생되는 걸 보는 게 이제 2004년도에 요 논문이 나오면서 이제 라이시시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새로운 현미경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싯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 레이저를 이렇게 쭉 쬐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이거를 위아래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면 이렇게 스태틱 라이싯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싯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좋냐? 여기 보시면 샘플을 놓고
요 빛 사이에다가 샘플을 놓으면 그 단면들을 바로바로 형광을 이제 관찰할 수 있고요. 이건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라이시 또 이제 빔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우시안 빔, 베젤 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자이스 칼자이스나 브루커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런칭된 이 라티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비쌉니다. 15억 정도 되는 장비고 어쨌든 이 빔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가우시안 빔을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이 빔은 일정하게 들어가고 대신에 좀 굵긴 하지만 주변에 잡다한 그런 빛이 없고 이 베젤 빔은 상당히 작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 하울링 같이 이렇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형광을 또 엑사이테이션 일으키기 때문에 베젤 빔은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라티스 같은 경우는 이 빔 자체가 이제 쉿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제 더 빠르게 그리고 이런 제가 전에 스트럭처드 일루미네이션 마이크로스코프 심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그런 개념에 조금 적용을 해서 훨씬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빔도 종류가 다양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이제 투포톤 빔도 사용하는 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빔도 있으면 또 이제 렌즈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 장비들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를 몇 개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제너럴 스핀 같은 경우는 아까 원리 똑같이 빔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라이싯을 만든 다음에 샘플을 위에 놓고 돌리면서 여러 멀티뷰를 봐서 이렇게 합치는 이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건 좀 되긴 했는데 이제 이 스캐닝 미러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쉐이딩이 생기는 거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도 나와서 대부분은 이제 제너럴 스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칼자이스, 브루커, 뭐 라이카 이런 데서도 다 저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스 라이시 스코피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라이카 쪽에서 이제 개발이 된 현미경이고요. 그 라이시이고요. 얘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테이지 위에 바로 요거 위 모듈을 장착을 하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현미경에도 붙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이제 오늘은 제가 라이시 단점은 거의 설명을 안 드릴 건데 라이시 최대 단점이 이제 수차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얘는 이제 수차를 최소화로 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지만 엄청 조그만 것만 볼 수 있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이제 아이스핌 또는 오픈탑 스핌이라고 하고 이거를 듀얼 뷰로 보는 DI 스핌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아이스핌은 말 그대로 인버티드 스핌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스핌을 주고 영상을 받고 이렇게 보는 45도 각도로 보는 방식이고 요거를 뒤집으면 요 렌즈들이 밑으로 가면 오픈탑 방식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DI 스핌은 뭐냐면 이쪽에서 라이싯을 주고 영상을 받고 다시 B에서 라이싯을 주고 영상을 받으면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조인트해서 아이소트로픽 레졸루션 그러니까 아주 그 형광 비드가 원래 약간 오뷸 형태로 찍히게 되는데 그거를 동그랗게 만드는 이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지안 알고리즘 써서 이제 라이시 베이지안 마이크로스코피라고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스톰이나 팜 같이 슈퍼 레졸루션 그 알고리즘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라이시를 아주 얇게 줘서 싱글 몰레큘을 일으켜서 이 점을 찍어서 슈퍼 레졸루션 영상을 만드는 이런 라이시도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싯이 실제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하이로랑 터프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터프는 토탈 인터럴 리플렉션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서 이 레이저를 유리 요 위쪽 부분에서 반사를 시켜서 다시 안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 한 200에서 400 나노 정도의 에바네센스 필드에서
형광만 보기 때문에 바닥에 싱글 몰레큐만 딱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빔을 살짝 틀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게 이제 하이로라고 그러고 하일리 인클라인드 라미네이티드 옵틱 시트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얘도 싱글 몰레큘을 봐서 이제 슈퍼 레졸루션 이미지를 얻는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인 얘는 그 라이시 장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얘도 간단하게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그 현미경 회사들이 런칭해서 나왔던 라티스 라이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빔을 여기다가 직접 쏴가지고 이제 세포를 바로바로 빠르게 고속으로 3D를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렌즈가 이렇게 붙기 때문에 이게 트래블 레인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영역을 못 찍고 또 세포도 그 한 10에서 20 마이크로밖에 높이를 못 찍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고 렌즈도 교환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가격은 엄청 비쌉니다. 한 15억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고속 3D로 세포를 고해상도를 얻기에는 엄청 좋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고해상도 심 원리를 이용해서 고해상도의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온 그 여기보다 더 많이 있는데요. 라이시스를 쭉 정리를 하면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저희가 쓰는 거는 이건데 요즘은 이 단점들도 다 보완이 돼서 제너럴 스핌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라이시스를 그러면 뭐가 장점이 있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형광현미경은 에피라고 하는데 네, 엑사이테이션 빛이 이렇게 올라와서요. 이제 요 형광 분자들이 발광이 돼서 에미션 빛이 사방으로 나오게 되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를 보는 게 이제 에피 방식이고요. 어쨌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엑사이테이션 주고 에미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보고자 해도 여기다 블리칭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라이싯은 옆에서 빛을 한 번에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한 면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디텍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콤포칼하고 좀 비교를 하면 콤포칼 같은 경우는 요 한 라인을 찍기 위해서는 이 레이저가 점을 다 찍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점점점점점 찍어서 한 라인을 만드는데 그때 이쪽이 다 블리칭이 됩니다. 그리고 에미션을 이렇게 받고요. 근데 라이식 같은 경우는 한 번 쑥 지나가면 이 단면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고속 이미지를 찍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요구되는 사항을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이제 포토 데미지도 적고 3D도 빨리 찍고 그리고 큰 이런 엠브리오나 초파리 요즘 브레인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쉽진 않지만 예, 찍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커버 글라스를 덮으면 이 샘플이 눌려서 형태가 찌그러지는데 형태 그런 게 없이 찍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찍은 걸 비교한 건데 이건 저희가 콤포칼로 한 12시간 찍은 거고요. 보시면 이게 되게 평평하죠. 왜냐면 슬라이드에 샘플 넣고 커버를 덮어서 평평하게 만든 거고 이건 라이식 같은 경우는 그냥 놓고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브레인 홀 브레인 같은 경우 이건 니콘에서 제공한 이미지인데 요 전체를 찍으려면 3일을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올림푸스 니콘이 이제 이 이미지 두께는 그 렌즈가 더 고사양입니다. 그래서 팔자이스 저희가 가진 거는 5.6mm밖에 찍을 수는 없고 니콘이나 올림푸스는 8mm까지 찍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요 전체를 이 Z 레졸루션도 콤포칼이 좋지는 않지만 50 마이크로 간격으로 이 다 찍는데 3일이 걸렸고 라이식 같은 경우는 세 채널을 6시간 만에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빠른 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디다 사용할 수 있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빠른 그 3D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이제 듀얼 뷰 아이스핌을 쓰게 되면 DIS핌을 쓰게 되면은
좀 더 깨끗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세포의 마이크로 튜블에 이렇게 파이어웍이라고 하는데 분자들이 이동하는 거를 이 두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3D로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X축, XY축만 볼 수 있던 거를 빠르게 3D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제브라피쉬 머리에 이 뉴런들이 파이어웍 이렇게 이런 파이어링 하는 거를 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 한 면을 보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3D로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보셨다시피 드로스필라 엠브리오 제네시스에서 가스트룰레이션에서 이제 장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 이제 쭉 보고 있으면 이제 엠브리오기 때문에 가능하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움직여서 찍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선민 박사가 지금 미국 갔지만 그 저희 실험 찍은 건데, 이제 플랫한 곳에 셀을 깔면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다 콤포컬을 찍은 겁니다. 이 도넛 모양의 셀을 이렇게 자라는 걸 이제 관찰했는데 30 마이크로, 20 마이크로, 10 마이크로 다 잘 자랍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 리뷰어가 그 요구를 한 게, 과연 이 옆에는 잘 붙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평면으로 자라냐.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촬영한 거고, 저희가 폴더 제작을 해서 보시면 옆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시즈로 여기에서 또 각도를 틀어줄 수 있는 장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부주제가 이제 취징어 클리어링 메소드 뭐 티슈 이미징이거든요. 그래서 앞에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라이시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앞에 이미지들은 이제 이런 세포 주로 관찰하거나 이렇게 조그만 소동물을 관찰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큰 겁니다. 요 큰 거를 어떻게 찍냐가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왜 문제가 되냐?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페넨트레이션 뎁스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레이저나 이런 빛이 들어갈 때 스캐터링이 되고요. 이제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멜라닌이나 이런 햄 구조 같은 경우는 빛을 이제 흡수해 버리고요. 그래서 멀티포톤 같은 경우가 깊게 들어가는데 이 650에서 1300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저희가 이 바깥쪽 공기구, 우리 그 물병에 이렇게 레이저 비추면 이렇게 굴절 생기듯이 이 굴절률이 다릅니다. 뇌 속의 굴절률하고 바깥쪽의 굴절률이, 이 미스매치를 메꾸는 것도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메꾸는 것이 가장 주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이미지를 볼 때 내가 원하는 거 외에 백그라운드 아웃 오브 포커스도 이제 관찰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빛의 침투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콤포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은 실제 찍어보면 한 50 마이크로밖에 그 클리어링 안 했을 때요. 50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최대한 200 마이크로까지 찍을 수가 있고, 이제 투포톤 아까 이런 IR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200에서 800 마이크로, 라이싯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빔을 좀 센 거를 씁니다. 데미지가 적기 때문에. 아까는 콤포칼은 이제 전체를 쬐다가 전체를 봤기 때문에 이게 데미지가 훨씬 크거든요. 라이싯은 옆으로만 주기 때문에 좀 센 빛을 써도 그 잘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센 레이저를 이용해서 깊이까지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얘기들이 클리어링을 더하면 이제 밀리미터에서 센티미터까지도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리어링 메소드를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하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이 이 지질입니다. 예, 그 우리 바이오 쪽은 이제 인지질 이중층으로 해서 세포들이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질을 없애거나 어떻게 모디파이해서 만드느냐가 이게 관건이고,
또 하나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바깥쪽과 안쪽에 굴절률이 다르면 미스매치가 되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어링 바깥쪽 액체와 이 안쪽 액체를 완전히 메꿔서 똑같이 만드는 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피그먼트들을 없애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어링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 솔벤트 베이스랑 아쿠어스 베이스로 보시면 되고, 하이드로포빅 필릭인데 얘는 말 그대로 그 올가닉 솔벤트로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질을 아예 빼버리는 거고요. 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중성세제로 이 지질을 약간 빼거나 100% 빠지진 않지만 이렇게 모디파이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 13년에 나왔던 이 클라리티 같은 경우는 이 하이드로겔을 한 번 더 입힌 다음에 빼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가 한 번 더 그 라이싯이 이제 센세이션이 일어났고요. 오늘은 익스펜션은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벤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지질을 아예 빼버리기 때문에 엄청 빠릅니다. 담그고 어느 정도 두고 빼고 다시 새 걸로 담그고 하면은 한 몇 시간에서 한 며칠이면 다 빠지거든요. 이에 반해 이 그 하이드로필릭 같은 경우는 그 잘 안 빠집니다. 그리고 지질이 100% 빠지진 않고요. 그리고 투명도가 이제 그래서 좀 떨어지고 큰 샘플에 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얘는 이제 이 유기용매를 쓰기 때문에 렌즈 코팅도 녹여버리거든요. 그리고 플라스틱 디시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구멍 나고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톡식한 물질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성은 그런 게 좀 덜하고 굴절률도 이제 프로테인의 굴절 1.45랑 맞추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뮤노스테이닝의 그 염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적합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솔벤트 베이스는 이제 이렇게 물을 뺀 다음에 디클로로메탄에다가 넣어서 완전히 빼게 되면은 이제 솔벤트 계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굴절률이 되게 높으면서 이렇게 슈링킹이 됩니다. 조그맣게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굴절률을 아까 설명했듯이 이 바깥 액체랑 요 안쪽을 맞추려면 유기용매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배율을 쓰기는 상당히 렌즈 코팅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성배 계열을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갈아주기만 하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신의 장점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굴절률을 물보다 약간 높은 미디어 상태의 그 상태의 굴절률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절률을 못 맞추면 아까 설명을 몇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요 바깥쪽과 안쪽의 굴절률이 다르게 되면 처음에는 이미지가 잘 나오다가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현미경에서 이제 오일이 1.45 정도로 쓰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듯이 100배 렌즈는 100 마이크로밖에 워킹 디스턴스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찍는 건 한 50 마이크로 내에 찍기 때문에 대부분의 큰 문제 되지는 않는데 이런 큰 샘플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는 빔이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처음에만 잘 나오다가 깊이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굴절률을 정확히 매칭을 해야만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이드로필릭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액티브랑 패시브 방식인데, 이제 정광훈 박사님이 이게 처음 개발하신 건데, 클라리티.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아까 지질을 디터전트에 넣으면 지질이 이렇게 뭉쳐지잖아요. 마이셀이 형성이 되면 이걸 전기로 그냥 빼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기 영동으로 강제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액티브 방식이고 이제 패시브 방식은 아까 설명드렸던 계속 담갔다가 씻어내고 담갔다 씻어내고 해서 점점 희석시키는 방법이고요. 대신에 이제
액티브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데 샘플의 손상이 심하고, 그다음에 이 액체를 한 번 쓰면 다시 못 써서 상당히 고가거든요. 우리 이제 패시브 방식은 뭐 오래 걸리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걸리지만 이제 조금 더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어링 테크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아까 날씨만큼인다 만큼보다 더 많이 나와서 이제 솔벤트 베이스는 이제 예전에 많이 썼던 게 BABB, 그리고 유럽 쪽에서 ID 스코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게 1세대라고 보시면 이게 2세대. 그래서 좀 덜 톡식한, 이게 일본 쪽에서 많이 개발이 돼서 이런 거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 하이드레이션, 물을 완전히 빼고 대치하는 형태로 가는 이제 큐빅이나 이런 것도 그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클라리티가 나오면서 아까 액티브 방식으로 전기로 빼고 훨씬 빠르게 하면서 그 아크릴 암마이드로 하이드로겔 유지하면서 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어링 모드를 할 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픽세이션 이제 서로 섞어서 또 방법을 달리해서 또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픽세이션에 내가 MRA를 보존하면서 할 거냐, 뭐 다양한 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픽세이션도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스캐터링이 되면서 빛이 이제 흡수되는 피그먼트들을 없애야 되는데, 아까 없애는 이런 다양한 솔루션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를 우리가 찍게 되면은 약간 빨갛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햄 구조도 없애려면 이런 거 담가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 보면 휴먼 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 프로세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처럼 이제 정광훈 박사님이 만든 클라리티 같은 경우 하이드로겔을 엠베딩해서 이제 프로테인 유지할 거냐, 이런 것도 어떤 방식을 쓸 거냐, 또 논문을 보고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디리피데이션에서 지질을 없애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을 이제 솔벤트 베이스로 갈 거냐, 이제 디터전트 베이스로 갈 거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뼈도 저희가 찍은 적이 있는데 이 디칼시피케이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뼈를 아예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찍으시려면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솔벤트 계열은 이제 리플렉션 그 미스매치를 맞추려면 솔벤트를 잘 선택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에틸 시나메이트 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몬 냄새 살짝만 묻어나는데 엄청 플라스틱을 잘 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고려를 하시고, 이제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내가 픽세이션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디리피데이션 할 때 액티브로 패시브로 갈 거냐, 그다음에 이게 그 유기용매를 쓰면 줄어들고 이제 수성 가면 약간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염색을 어떤 식으로 액티브로 패시브로 갈 건지를 엔도제니어스한 프로테인 쓰는지 아니면 염색을 할 건지에 따라서 또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걸 최종 고려한 다음에 RI 매칭을 해서 최종 클리어링 샘플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나온 거고요. 저희가 촬영한 거고, 이제 고대 김현 교수님이 촬영을 하신 건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레트로바이러스 인젝션에서 이 뉴런 트랙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콤포칼로 찍을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콤포칼 다 테스트 해봤는데 라이카가 유일하게 스텔라리스가 조금 나왔고 나머지 680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싯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브리오 머리, 그다음에 브레인, 이제 이거는 그 YFP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따로 개발된 홀더에서 전체적인 12mm까지 촬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레프레인을 슬라이스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혈관만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영준 교수님 쪽에서 만드신 다이를 이용해서 이 브레인의 혈관만 이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나온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액티브 방식으로 클리어링을 하고 염색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액티브 방식은 잘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잘못되면 녹아버립니다, 조직이. 그래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액티브의 조금 단점은 이 조직이 살짝 찢어지거든요.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건 브레인 인젝션 후 이 세포들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봤습니다. 이런 것도 촬영을 했고, 액티브가 또 단점이 이런 기포가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 치매 알츠하이머에 이제 이런 침착되는 것도 저희가 라이시스로 촬영을 했고, 이건 혈관 이제 생성되는 거 손정현 박사가 촬영을 한 거고요. 같이 촬영을 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치열 박사랑 요 요게 뭐냐면 뇌의 메닝지스거든요. 뇌막인데 요걸 찍으려고 저희가 쥐 뇌 모양의 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메닝지스를 얹어서 3D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라이시트에서 촬영할 수 있고 연세대에서 촬영을 했고 다양한 샘플들을 촬영을 해서 이런 폐, 심장, 이게 키드니 이게 이제 본인데요. 부산대 촬영한 건데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닌데 이 뼈를 이제 디칼시피케이션을 해서 촬영을 한 거고 이제 근육 같은 경우 이제 오토프로센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처리를 하고 찍어야 되는 아무튼 뭐 프리 이미 그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이제 얻으실 수가 있었고 눈 옵틱 너브 그다음에 장에 이렇게 육모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손정현 박사가 요런 코어를 보는데 이제 콤포칼에서는 요거를 눌러서 봐야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거든요. 요런 것들도 이제 라이시스로 보면 형태를 유지하면서 보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오가노이드도 저희가 다양하게 촬영을 했고 제브라피쉬 그리고 최근 찍은 건데 이거는 이제 물고기 한 손가락 2마디 반 정도 된 엄청 큰 거거든요. 요거를 다 클리어링을 해서 혈관을 다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신장 잘 보이고 이제 불에 기포를 빼는데 이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 빼지는 못하고 이렇게 몇 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라이싯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이제 많은 것들을 UOBC에서 했는데 밀테닉 바이오텍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몽키 브레인입니다. 그래서 몽키 브레인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성을 할 수가 없고 유기용매에 담가서 이만하는 거를 요만하게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홀 촬영을 하려고 저희가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제 해서 아주 좋은 곳으로 가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브루커랑 같이 또 테스트를 몇 개 했는데 이제 요 이미지를 이제 분석이 문제는 이 라이시 오늘 단점을 소개를 안 드렸는데 라이시 찍으면 기본적으로 한 적게는 30기가에서 100기가 저희가 최대 찍은 건 2테라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2테라를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GPU가 요즘 많이 뜨고 있지만 그 전부터 저희는 GPU를 이제 써서 돌렸는데 이런 그 분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몇 개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랑 저희가 같이 계속 협업을
해서 이게 아까 액티브 방식의 이제 장비도 새로 개발이 됐고 클리어링 솔루션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샘플들을 테스트해서 서로 이제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이스 그 화이트 페이퍼에 이 바이너리가 소개까지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새로운 챔버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홀더도 이제 독성연구소랑 같이 해서 이렇게 엄청 쉽게 끼워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홀더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가 궁극적인 목표는 이 큰 거부터 저희가 또 작은 현미경, 나노까지 보는 현미경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요 이미지들을 다 노하우를 얻는 이런 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